일단 그게 워낙 좀 광범위한데요. 가장 흔한 것부터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기미라는 게 있잖아요. 기미라는 게 있고 또 오타모반이라는 게 있고 또 양측성 오타모방양 반점이라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오타모반처럼 비슷하게 오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게 또 있어요. 거기다 또 베커모반이라고 해서 털이 나면서 또 피부 분절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그 색소 반점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카페오레 반점, 또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카페오레 반점이라서 약간 갈색으로 퍼져 있는 반점들이 얼굴이든 몸에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 것부터 보면 기미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 세포가 이 피부 밑에 층에 있거든요. 근데 이 피부 밑에 층에서부터 그 표피층의 가장 바닥층에서부터 멜라닌 색소 세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색소를 분비하는데 그냥 단순히 분비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자외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또 여러 가지 또 화장품과 맞지 않는 어떤 내 몸이 이제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그래서 색소가 점점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고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점점 진해지는 그런 다양한 원인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왜 몽고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파란색 반점이 계속 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자세히 조직학적으로 보면 표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층, 저 깊은 그 층에까지 색소 세포들이 퍼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표면만 어떻게 치료했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 또 양측성 오타모반양 반점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예전에 일본인 의사가 발견한 동양 여자들한테 잘 생기는 그런 색소 반점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피부 깊숙이 있는 색소 세포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카페오레 반점이라든가 또 이런 반점들은 의외로 색소 세포가 깊이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주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피부 아주 깊은 표피층이나 진피층에 있는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색소 세포들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기계는 사실은 레이저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색소 치료하는 레이저 종류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치료를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이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치료했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했는데 어떤 거는 치료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색소, 똑같이 얼굴에 검은 얼룩 반점이네 생각하지만 그 치료 효과, 치료 예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많이 이제 거기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의사들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게 난치성 색소 질환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사 자신만이 이렇게 대충 이러겠거니 하면 치료가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라는 거 환자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환자들도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겠죠. 치료 좀 했는데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치료 좀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치료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리 치료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가능성을 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거는 이 치료의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치료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요.
치료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결과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흔하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색소 질환 중에서도 어떤 빈도가 높은 게 있고요. 또 빈도가 낮은 게 있잖아요. 근데 빈도가 낮은 거는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크게 접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천성 모반들이 있거든요. 선천성 모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깊은 부위에서부터 색소 세포가 막 산재해 있고요. 그거는 시간이 오래되고 성인이 돼서 나중에 약간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그런 피부 색소 질환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어떤 색소 질환은요, 자외선을 보면 이게 암으로 변하는 그런 색소 질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평생 차단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흔하지가 않으니까. 또 어떤 질환들은 몸에 우후죽순으로 막 검버섯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에 위암이라든지 내부에 어떤 내분비 계열에 무슨 암이 있을 때도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색소 질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워낙 흔하지 않으니까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바로 대학병원이나 이제 그 병리학 피부 병리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에 의뢰를 해야죠. 해서 이제 그래야 이제 환자들한테 그래야 그게 이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거 그냥 뭐 검버섯 생겼네요. 없애세요. 라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낫겠죠. 둘 다 가능하죠. 어떤 증상이 초기였을 때는 없애서 대표적인 게 이제 광선각화증이라고 하는 건데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피부에 약간 반점이 생겨요. 또 이 기저세포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혼동이 되죠. 피부과 전문의들도 혼동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재발을 할 때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난다거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점점 병변이 확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먼저 빨리 인지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좀 더 깊게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감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것도 중요하죠. 보통 제가 항상 우리가 이게 있죠. 어떤 기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 이하로 치료가 될 경우에는 아무리 치료해도 10번, 100번 해도 치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너무 심하게 넘어서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겨요. 다른 어떤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가장 아이디어한 건 그 기준선에 살짝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치료 효과는 최소한도 줄이고 치료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 적정한 어떤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뭐랄까요? 각 질환마다 피부 색소 질환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경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사전 지식이 충분하고 그거를 꾸준히 그 레벨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치료 결과가 나중에 확 달라져요. 치료 결과 효과가 확실히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치료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잘 치료되려면 일단 의사를 믿어야죠.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첫 번째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이렇게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에 경험이 충분히 많은 의사라면 그 의사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를 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이제 사전 정보 지식도 많고 주변에서 이제 듣는 내용도 많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좀 가보는 게 되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가 이 사람이 충분히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의사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죠. 레이저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레이저 치료했을 때도 이것도 좀 더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했을 때는 피부에 손상이 온단 말이죠. 그럼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최소 3일, 72시간이고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환자를 보는데 그 기간 중에 환자가 뭐 막 과음을 하면 알코올은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그리고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어떤 상처를 낫는 거를 방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치료하고 나서 며칠은 뭐 땀 많이 흘리는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얘기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염증이 또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는 그리고 자외선 색소 치료하는데 자외선은 피해야 되는 거는 또 당연히 기본 상식이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치료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레이저 치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난치성 색소 질환을 분류를 하잖아요. 그 분류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물론 조직학적으로 다 다르고 이제 생기는 원인도 다 다르지만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치료를 했을 때 이거는 아토피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처럼 치료를 하더라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색소 질환은 처음에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완치가 돼서 다시 치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예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제가 딱 보고 이거는 재발 잘 안 하니까 처음에만 좀 고생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이거는 제가 완치시킬 수는 없고 잘 치료를 해서 만약에 많이 좋아지게 해서 유지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완치는 불가능하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이나 이렇게 계속 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지거든요. 가장 큰 거는 제가 직접 병원에서 경험한 바로는 누구는 가서 치료했는데 뭐 한 번 만에 없어졌는데 왜 나는 안 없어지냐 이런 분들이 제일 많고 왜냐하면 다 그 색소 그 범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얘나 쟤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첫 번째 많고 두 번째 또 가장 많은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꾸준히 어떤 치료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치료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드롭아웃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죠. 그게 이제 환자분으로서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어떤 선천성 색소성 모반이라고 하는 그런 선천적으로 생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암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체크해서 이거는 수술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레이저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런 가능성은 적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털이 많이 난 것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 털 나는 이 부위에 거기에 이제 색소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치 이 스프링클러 있죠. 들판에다가 물 뿌리는 스프링클러.
거기서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색소가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지는 그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색소 주변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모공이 있죠. 털나는 모공. 그 주변으로는 잘 안 없어지고 까맣게 점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경험으로는 레이저 치료, 그런 색소 치료에 털이 많이 난 경우는 털 제모 있죠. 그거를 항상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공에 있는 색소, 털과 그 색소를 확실히 제거를 해 나가면서 주변에 퍼진 색소를 같이 제거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게 빨간 점이 작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보통 혈관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거죠. 자라나서 그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워낙 다양해요. 증상이. 그래서 어떤 거는 그것만 살짝 없애면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딱 봤을 때 생긴 모양이랑 이런 것들이 다른 몸의 다른 부위에 다른 병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혈관 질환, 혈관종 이런 거일 때는 몸의 다른 부분도 같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아이들일 때. 그래서 그거는 또 나름 피부과 전문의들 중에서도 또 그걸 전공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먼저 찾아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대개는 다 암하고 관련성은 거의 없어요.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첫째 한 몇 센치 이상 되거나 또는 모양이 불규칙적이거나 또는 그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색깔이 막 얼룩덜룩하거나 경계가 막 흐려가지고 막 모양이 이상하고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거나 그런 몇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인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사가 보면 딱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육안으로 그 시진으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의뢰하죠. 조직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절개를 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레이저로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은 너무 아프니까 또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서 자기가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주는 게 나은 것도 있고 그렇게 기다리면은 좀 안 좋겠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수면 마취나 뭐 전신 마취하고 그거를 제거 빨리 해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거를 누가 판가름 해주느냐면 역시 피부과 전문의들이 그걸 판가름 해줘야 되겠죠. 색소 질환이 일단은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치료하기 전에 이게 내가 가진 이 색소 질환은 과연 어떤 건가 정확하게 이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기간과 치료 효과가, 치료 예후가 결정이 되거든요. 본인이 그걸 알고 치료를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제 자기가 거기에 치료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다르잖아요.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짧아지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피부 어떤 색소 치료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제일 효율적으로 최단 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요, 우리가.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의사를 일단은 신뢰하고 거기에 말에 따라서 꾸준히 치료에 따라주는 게 나중에 가서 치료 결과에 확실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